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부러 그런 거죠? 큰 소리로. 잠 깨라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제가 나간 학원 수강생 중에 제일 목소리가 큽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중개 실무할 차례죠? 네. 중개 실무가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조금 나오는 거죠. 사실 내용은 많아요. 많은데 조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시작하기 전에 벌써부터 한숨이 나옵니까? 네. 민법 시간에도 많이 배운 내용인데, 자, 뭐냐면 시험 나올 곳이 첫 번째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농지법 0.6문제 이렇게,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1.5문제 이런 비중,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지? 전자계약, 그 다음에 실명법 안 했군요. 명의시타에 관련된 실명법. 오늘 할 내용이 이렇게 돼요. 되게 많죠.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다음 시간에 할 거.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마지막이 경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각각 한 문제씩이에요. 요렇게 했을 때 한 4문제 아니면 5문제. 자, 위에 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도 보면 한 문제, 거의 한 문제씩이에요. 예, 요거 한 문제 이렇게 보셔야 돼. 요거 다 합쳐서, 요건 뭐 요까지 합쳐서 한 문제. 여기 한 3문제 정도. 그러니까 위에 오늘 배우는 내용이 3문제 아니면 4문제. 자, 여기가 4문제 아니면 5문제 이렇게 돼요. 거의 항목별 하나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다음 주에 할 건데, 다음 주에 할 내용들은 민법 시간에도 막 배우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여기서 좀 도움을 받죠. 자, 요것도 민법 시간에 나오는 건데, 요것도. 이것도 나오는 거잖아요. 다 민법이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러신 분도 계셔. 자기는 민법은 재미도 있고 자신도 있고 그런데 중개사법은 이 지랄 같은 게 점수가 안 나온다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신 분이 가끔 계신데 옳지 않아요. 원래 민법을 잘하시는 분이 중개사법도 잘하는 거예요. 민법을 잘하시는데 결혼을 못한다. 그건 일리가 있어요. 그건 일리가 있는데 민법을 잘하는데 중개사법을 못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듯이. 자, 그러면 교재 갑니다. 교재는 어디 가시냐? 134페이지부터 갑니다. 134페이지 이렇게 권리관계 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가로 1번에 3번, 4번, 5번 할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권리의 순위를 따질 때 가압류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있다 그러면 요게 먼저고 요게 나중이다. 이걸 어떻게 따지죠? 그 전에 가압류 등기는 갑구에 나옵니까? 을구에 나옵니까? 제 질문이 틀려먹었죠? 이게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다 그러면 갑구, 그죠?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다 그러면 을구 이렇게 된 거죠. 그게 3번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다 그러면 이것은 갑구고, 이걸 쓸 때 그냥 한글로 쓰죠? 그죠? 근저당은 갑구에 나옵니까? 을구에 나옵니까? 을구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구가 달라. 이랬을 때 얘가 빠른지는 순위번호 가지고 등수 매깁니까? 접수번호 가지고 등수 매깁니까? 접수번호 그런 거 동순 별접 그런 거 하나요? 안 합니까? 같은
구에 있을 때는 순위번호, 구가 달랐을 때는 접수번호. 아니,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공시법 선생님이 얘기하던데? 안 해요? 공시법 선생님 다른가? 아니,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4번. 3번, 4번 한 겁니다. 하나 더, 5번 할 텐데, 보통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되게 많아요. 그러면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금액은 2억이다 그러면 이것은 채권 최고액이죠. 실제 빚이 2억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최고 금액이에요, 최고 금액. 그러면 실제 빚은 얼마죠? 실제. 이것은 은행에 가서 조사해 보셔야 돼. 실제 빚은, 그죠? 그래서 실제 빚하고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요 최고 금액 2억하고는 보통 같지 않죠? 여기가 은행 빚이 1억 6천이다 그랬는데 최고 금액은 2억으로 잡아놓고 막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 빚은 이거 등등등등 이렇게. 자, 그러면 소개하는 부동산 사장님은 자, 실제 빚에 대해서 얼마입니다라고 설명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은행에서 안 가르쳐줘요. 개인정보예요. 가르쳐주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조사해서 설명해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판례는 이 빚에, 실제 빚에 대해서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사장님은 뭐만 설명하면 돼요? 요거 채권 최고 금액 이렇게 되죠. 그게 5번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할 의무는 채권 최고액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런 뜻.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현장에서 주인이 건물 주인이 자기 빚은 1억밖에 없습니다. 주인 얘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잡혀 있어도 1억이래. 실제 빚은 어느 정도 갚고. 근데 이걸 갖다가 부동산 사장님이 진짜 실제 빚이 1억인지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손님, 특히 이제 의뢰인한테, 임차 의뢰인한테 그대로 얘기해줘서 임차 의뢰인이 이제 전세 보증금 넣고 들어왔는데 빚이 이게 아니고 2억이었다, 실제 빚이. 그래서 보증금의 일부를 날려먹었다. 그러면 주인이 얘기한 것을 조사도 않고 실제 빚은 1억이래요 라고 그대로 설명한 부동산 사장님은 책임져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면 요거 하든지, 그죠? 이거 설명하려면 제대로 또 하든지, 제대로 안 하고 해가지고 손에 입히면 책임을 질 것이다. 그게 지금 5번 얘기예요. 3번, 4번, 5번은 중요한 내용들인데 시험에서 잘 언급은 안 됩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너무 중요해서 한 거예요. 자, 오른쪽에 가시면 분묘기지권이 나옵니다, 드디어. 분묘기지권은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배우는 중요한 내용이죠? 분묘기지권, 이렇게. 자, 분묘기지권은 뭘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까? 가로 1번에 1번인데 남의 땅을 갖다가 분묘를 갖다가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의 땅을, 요걸 분묘기지권.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번.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법전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고. 관습상의 권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관습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번입니다, 이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분묘기지권에 관련된 내용은 100% 판례입니다, 판례. 그런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2번.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얘기했죠? 지상권하고 비슷한 물권이다. 그러니까 이때 B가 분묘기지권자면 땅 주인이 A에서 C로 바뀌었다. 그래도 B는 이 분묘기지권을 C한테까지도 주장할 수 있죠? 네. 제3자한테까지도. 왜냐면 이 분묘기지권이 뭐니까요? 물권이니까. 2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가면 그러면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생기느냐? B한테 어떻게 생기느냐? 땅 주인이 승낙을 해줘가지고 묘자를 썼을 때 생기고. 가로 2번에 1번. 두 번째는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남의 땅에 묘자를 써놨습니다만은 땅 주인이 20년이 넘도록까지 시비를 안 걸더라. 그러면 B는 뭐예요? 분묘기지권을 어떻게 하게 되죠? 20년 지난 데는 시효 취득하게 되죠. 이렇게. 시효 취득하게 되면 지료는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이러한 시효 취득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묘자를 써왔을 때 인정이 되는 것인데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면서 좀 달라지게 됐죠. 장사 등에 관한 법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 설치된 분묘, 땅 주인의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특히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아무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묘를 써왔다고 해도 더 이상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에 대한 시효 취득 제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직도 진행되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묘기지권에 대한 시효 취득은 어떻게 돼요?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그런 분묘부터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묘기지권 자체가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면서 분묘기지권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승낙 얻어서 묘자를 쓰면 분묘기지권은 생기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세 번째 원인은 뭐냐? 그러면 땅 주인이 증거와는 좀 다르게 자기 아버님을 여기다 모신 거예요. 여기다가. 그랬다가 땅 주인이 이 땅을 갖다가 씨한테 파는데 땅을 사는 사람이 이 묘를 보면서도 이장해 달라고 요구를 안 하더라. 그러면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A가 여기 묘자리 쓰는 걸 갖다가 승낙한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승낙. 그랬을 때 땅에 대한 등기가 씨 앞으로 넘어오는 순간에 옛날 땅 주인은 그 자기 아버지 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드디어 얻게 되죠. 자기 땅일 때는 분묘기지권 얘기가 안 나오지만은 남의 땅이 되는 순간부터는 분묘기지권이 생기더라. 이게 3번.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3번을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더라고. 가로 2번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거 3가지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에요. 그래서 제3자한테까지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3자한테까지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3자까지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려면 분묘기지권자인 B는 분묘와 관련해서 제3자가 알 수 있게끔 공시방법을 갖춰야 된다. 그게 뭐죠? 봉분의 형태를 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 3번에 1번 보면 암장이나 또는 평장되었다고 하면 제3자가 알아볼 수가 없죠. 그때는 인정 못 받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봉분의 형태를 띌 뿐만 아니라 안에 뭐요? 시신이 매장되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시신이 매장되어 있지 않는 가묘 형태다. 그러면 흙무덤에 불과합니다. 그랬을 때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3번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분묘기지권자가 되는 B는 도대체 누구냐? B는 이 분묘를 수호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딸이든 다 분묘기지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별 문제 없어요. 밑에 있는 가로 4번에 1번이에요. 그런데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종중묘입니다. 남의 땅에 B라는 종중에서 종중묘를 조성해놨다. 이렇게. 그럼 이 종중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자는 종중이 되느냐 아니면 C라는 종손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종중묘지만 실제 이걸 갖다가 관리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보니까 누구더라? 종손이더라. 종손이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종중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로 인정을 받는다? 종손. 2번에 동그라미 기억번이죠. 제사 지내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 종손이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종손이 행방불명되고 종중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분묘기지권자가 누구도 될 수 있다. 종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136페이지. 자,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분묘기지권이 도대체 누구한테 인정이 되고 어떤 성질을 띠는지를 봤고 자, 이번 두 번째는 분묘기지권은 도대체 얼마나 세냐 이걸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자, 분묘기지권 같은 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분묘기지권은 요 기지 부분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변의 빈 땅에다 비석 세우고 나무 심고 그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주위의 빈 공지까지 가로 5번에 1번이 바로 그거예요. 주위에
빈 땅까지 미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미치냐? 2번 보시면 분명히 기준권에 미치는 범위는 이걸 획일적으로 3m, 5m까지 이렇게 정할 수는 없다. 분묘의 크기나 지형이나 지세나 이거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문제다가 2번 지문이에요. 응? 그러니까 분묘의 기준권이 어디까지 미치죠? 몰라요. 그때그때 문제가 될 때마다 문제가 되면 판사가 판단을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번 판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분묘를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다가 이렇게 언덕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사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분묘를 위한 사성인데 분묘 기준권은 이 조성된 사성 부분까지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반드시 미친다는 보장이 없어요. 미칠 수도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멀리 있으면요.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서 조성된 사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분묘 기준권이 그 부분까지 미친다는 것은 아니다. 2번. 그죠? 밑줄 그어준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사성, 판례. 그 다음에 분묘 기준권은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친다고 해서 그 주변의 빈 땅에다가 또다시 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신설 권능이 없다. 시험에 참 많이 나온 거죠. 이때는 쌍분 형태로 묘자리 쓰는 것도 인정되지 않고 합장해서 단분 형태로 묘자리 쓰는 것도 인정될 수가 없다. 이런 거지. 만약에 합장해서 단분 형태로 묘자리 쓰고 싶다. 그러면 땅 주인한테 새롭게 승낙을 받으면 그건 되겠다. 그렇지 않는 한 분묘기준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맘대로 합장해서 단분 형태로 묘자리 쓸 수가 없다. 그죠? 그때 합장해가지고 옛날 묘하고 똑같은 크기로 하겠다. 그래도 안 된다. 그 분묘 크기 이런 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온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거기 있는 가로 6번에 2번, 3번입니다. 분묘 기준권이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친다고 해서 요렇게 이 땅으로 이 묘를 마음대로 이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장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장할 수 있는 권능을 인정 못 받는다가 2번. 아직 시험에 안 나온 부분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장 권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봤던 종중묘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종중묘는 남의 땅에 묘자리를 써놨는데 비종중의 묘자리를 써놨는데 종중 구성원들의 묘를 이렇게 쓰는데 이랬을 때 분묘 기준권에 미치는 범위를 일반 원리에 따라서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친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그 사이사이에 분묘 기준권에 미치지 않는 땅이 나와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이사이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포괄적으로 분묘 기준권에 미치는 범위를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종중묘는 집단묘여서 그렇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포괄적으로. 그러면 분묘 기준권에 미치는 범위가 이렇게 결정된다네요. 그렇다면 여기 있던 분묘를 이쪽으로 이장하는 것은 전체 분묘 기준권에 미치는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는. 딱 극단적으로는 여기 있던 가장자리에 있던 분묘도 이렇게 이장할 수 있어요. 됩니다. 대신 이렇게 되면 이쪽 부분은 더 이상 분묘 기준권에 쓰이지 않는 땅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쪽 부분은 분묘 기준권이 소멸하게 된다고 해석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줄어드는 건 땅 주인한테 좋은 거니까 이건 이렇게 인정해도 괜찮다. 분묘 기준권에 미치는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이장 권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튀어나가서 분묘 기준권을 확장시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런 얘기가 3번에 있습니다. 3번. 제가 설명드린 동안 열심히 다 읽어보셨죠, 지금? 눈치가 그런데 지금? 예. 자, 3번까지 보셨어요. 저요, 어렸을 때 보면 뒤에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산에 가면 이런 묘가 되게 많아요, 이게. 곳곳이 묘예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면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근데 초등학교로 바뀐 것도 이제 얼마 안 됐지. 거기서 이제 전적놀이를 합니다. 나무까지 끊어가 총이 어디 가서 지금은 뭐 지금 비비탄도 있고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 둘째 놈하고 가끔씩 밤에 불 꺼놓고 막 그 총 싸움하면 되게 재밌어요. 저 어릴 적에는 그런 총이 없었고 그러니까 나무까지 꺾어서 총이라고 하면서 뻥치면서 막 이렇게
총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빵 하면 너 죽은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도망다니고 그러다 보면 이 산소 있는 데를 막 뛰어다닌다고요. 숨기도 하고. 근데 막 아니 안 도망가도 맞지도 않을 건데 되게 도망가요. 그런데 도망다니다 보면 발 아래가 물컹물컹 그래요. 뭐 같아요? 뱀. 뱀이 너무 많아갖고 막 다니다 보면 막 그래요. 취소할게요. 갑자기 생각났어. 아니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 서울 근처에 오는 애들은 이제 모임 갖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옛날 얘기 모임은 무슨 얘기해? 옛날 얘기하잖아. 제가 잘못 얘기했네. 하여간 그래서 재밌으라고 한 건데 지금. 자,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네, 자 넘어가고 5번에 보면 비석 등 시설물의 규모나 범위가 5번이 있습니다. 밑에 5번, 가로 6번에 5번. 비석 등 시설물의 규모나 범위가 분묘기지권의 허용된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한 분묘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자가 토지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 청구로서 그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이런 거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한 번 읽어서는 안 돼.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읽어보고 막 그래야 돼. 무슨 의미냐? 여기다 지금 어느 날 갔더니 못 보던 비석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땅 주인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땅 주인은 치우라고 그러지. 근데 분묘기지권자는 뭐예요?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지. 그렇죠? 둘이 싸우죠. 땅 주인하고 분묘기지권자고. 그러면 누가 나타나요? 판사.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지? 여기까지라고 딱 판사가 판단하면 치우라고 할 거예요. 이 사람은 손을 들어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 안에 비석이 세워졌다고 하면 아무리 땅 임자라고 해도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배제 청구로서 이 비석을 치우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얘기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7번. 이거 뭐냐면 이거네, 이거. 분묘기지권은 이렇게 생기면 도대체 언제까지 존속하느냐? 언제까지 존속하게 되나요? 평생요? 자, 몇 자리 쓴다고 했을 때 30년간 씁시다. 오케이, 30년간 써. 그러면 30년이 되는 거고. 그런 약정이 없다면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하냐면 분묘가 존속하고, 그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자 후손들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어떻다고 본다? 영구적이다. 그쵸? 그게 지금 가로 7번에 2번이잖아요. 읽어보셨죠?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돼 있죠? 그게 영구적이다 이 뜻이에요. 영구적이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요 묘가 유실이 됐다. 떠내려가 버렸다. 거기서 끝났으면 분묘기지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떠내려갔다가 유골이 남아있는 관계로 후손들이 유골을 수습해와서 다시 묘자리를 써놨다.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렇게 되면 이랬을 때는 분묘기지권은 죽은 거냐? 아니면 계속 존속한다고 봐야 되냐? 존속한다고 봐야 된다가 3번 판례예요. 시험에 한 4번 나와서 3번 판례가. 읽어볼게요.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해서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뭐예요? 상당하다. 일시적인 멸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영구적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분묘가 존속하고 관리를 계속하면 분묘기지권은 영구적이다고 하는 이 판례 입장이, 자, 중요한 거. 장사 등에 관한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면서 제한을 받게 되죠. 장사 등에 관한 법이 만들어서 시행된 게 2001년 1월 13일부터죠. 이 법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묘에 대해서는 설치 기간이 뭐요? 제한을 받지 않겠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부터는 이제 설치 기간 제한 받죠? 원칙적으로 몇 년? 설치 기간은 몇 년? 30년이잖아요. 이게 안 통하죠. 그렇죠? 그래서 분묘의 설치 기간, 존속 기간 요것도 판례에 따르면
남의 땅이지만 어쨌든 남아있고 관리를 계속하면 영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옛날 분묘나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어떻게 해요? 분묘기지권의 설치기간, 존속기간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기 땅에 묘자리 써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두 가지 있었죠, 아까? 시효취득이 하나 있었지. 시효취득 인정 안 한다는 거. 두 번째, 존속기간을 제한한다는 거. 요때가 기준이죠? 네, 이렇게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건 뭐냐면 사실은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건 사법 영역입니다. 사법. 근데 지금부터 보는 게 뭐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요것은 공법 영역입니다. 공법. 공법이 뭐고 사법이 뭐고 이런 거 배우시죠? 우리 이제 대학 올라가면 법학 통론해가지고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사법이 무엇이고 공법이 무엇이고, 이거 구별부터 배워요. 요즘 와서는 이제 사법, 공법 구별이 애매해지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간 일단 기초적으로는 이건 개인들 간의 관계입니다. 땅 주인하고 B, 분묘기지권자 사이의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이건. 그죠? 근데 요건 뭐예요? 공법은 국가하고 개인과의 관계예요. 내가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다가 모텔을 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땅이 용도 지역상 주거지역이네. 그럼 내 땅에다 내가 모텔을 짓든 뭐 거기다가 무슨 공장을 짓든 내 맘이지, 국가가 왜 간섭이요? 라고 하면 안 되죠. 국가 간섭한다고요. 용도지역을 딱 정해서 여기에는 이런 용도의 건물만 지으십시오 이렇게 규제하잖아요. 응?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현대에 와서는. 옛날에는 그 개념을 몰랐어요. 옛날 사람은 그냥 자유, 끝 이게. 근데 거기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센 사람은 계속 힘이 세지고 힘 약한 사람은 계속 힘이 없어지니까 힘 없는 사람, 약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공법이 출발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회장이 있다 그러면 그 대기업 회장과 밑에 있는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 관계예요, 원래. 고용하는 사람이고 고용되는 사람이고 나라가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요일까지 나오라고 얘기하면요, 안 나갈 수가 없어. 밥줄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노동관계법을 만든 거예요.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되고 뭐 월급은 어떻게 줘야 되고 막 하면서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사회가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게. 공산주의가 아니고. 예, 그래서 사실은 힘없는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꾸 우리는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그러면 안 좋은 시각으로 자꾸 보는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파업하거나 이거 이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점차 발전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위기가 파업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막 그 사람들 다 죽일 놈으로 생각해. 그렇지 않고 힘센 그 회사가 어떻게 싸우냔 말이에요. 존중해줘야 돼. 예, 우리가 회사에 안 속했다고 해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예. 자,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묘자를 쓸 때 자기 땅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묘자를 쓸 수 없도록 합니다. 또 자기 땅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내 땅이니까 왕릉을 설치하겠다. 인정 안 되는 거예요. 크기를 규제하잖아. 내 땅이니까 이거 나 영구적으로 우리 자자손손 계속 묘자리를 계속 써가지고 아버님 모시겠다. 100년, 200년. 안 되잖아요. 설치기한을 제한을 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묘지의 종류가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137페이지 보면 가로 1번에 묘지의 종류가 4종류. 자, 개인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묘가 있고요. 가족묘. 그 다음에 종중묘가 있고요. 종중묘. 그 다음에 법인묘.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개인묘다 그랬을 때는 뭐 당연합니다. 이거 개인. 근데 이제 특징은 뭐냐?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까지 같은 구역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거기까지도 뭐로 봐요? 개인묘다. 그죠? 배우자. 그러니까 1개 아니면 2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개인묘. 이렇게. 근데 가족묘는 뭐냐?
가족묘는 8촌 이내에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같은 구역의 묘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묘 그러면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조성해 놓은 거예요. 8촌 이내 보통 생각하시면 되고, 그보다 더 촌수가 멀고 그러면 더 넓은 범위에서는 종중묘 또는 같은 말로 문중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법인묘 이렇게 되면 이건 규모가 좀 크겠죠. 그때 이 법인은 사단법인 아니고요, 재단법인 형태로만 법인묘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 같은 경우에 되면 교회 성도님들 돌아가시고 그러면 이렇게 무슨 동산 해가지고 거기다 막 묘자리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저희 지금 어머님, 아버님 같은, 특히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돌아가시면 거기 그 교회 동산 거기 묻히겠다고 하면서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멀리 다니셔요. 서울에 안 가시는데 서울로 오셔. 거기가 그게 잘 돼 있다고. 그게 재단이에요, 재단. 그래서 법인묘는 재단 형태. 이렇게. 이거 다 시험에 나온 겁니다, 빨간 거. 그래서 이거 족자 돌림으로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친족 관계에 있는 그런 묘는 뭐예요? 가족묘다. 이러죠. 얘가 얘하고 구별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할아버지를 모셔놨어. 무슨 묘예요? 가족묘. 아버님하고 어머니 두 분만 딱 모셔놨어. 그건 개인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절차를 봅니다. 절차를 보면, 자, 밑에 가로 2번입니다. 개인묘 같은 경우는 묘를 먼저 써요. 그리고 나서 30일 이내에 묘를 설치했다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를 먼저 조성합니다.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가족, 종중, 법인묘 있잖아요. 요거. 가족, 종중, 법인묘 요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은 여러 개를 설치하는 집단묘예요. 세 개는. 그래서 이때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먼저 얻어내고서 그 다음에 묘를 수북이 설치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개를 설치한다고. 여기는 이 세 가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신고고 여기는 뭐예요? 허가. 이거 구별하셔야 되지. 용어를. 그 다음에 이제 한 기당 면적, 한 기당 설치 면적입니다. 한 기당. 그게 이제 개인묘 같은 경우는 3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고요. 이런 집단묘 같은 경우는 한 기당 면적이 어떻게 될까? 한 기당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1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합장하면 조금 넓혀주죠. 합장 시에는 1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시험에는 뭐가 나왔었냐면 요거 합장했을 때 면적 요 15제곱미터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합장 얘기가 안 나오면 이런 집단묘 같은 경우는 한 기당 설치 면적은 줄어서 10 이하입니다. 개인은 30 이하고 요거 10도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합장 얘기가 나왔을 때가 15, 이 얘기 없으면 10이에요. 10.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인데 전체 면적은 개인묘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30 이하. 근데 이런 집단묘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이 좀 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가족은 뭐예요? 100 이하. 종주군요. 1000 이하. 법인묘는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여기만 이상이라고 그랬죠? 좀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요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이 100이고 종중이 1000입니다. 두 개 바뀌면 안 돼요. 가족이 100, 종중이 1000 이렇게. 가족이 100, 종중이 1000 이렇게. 지금 가로 2번까지 받고, 가로 2번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매장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돌아가셔가지고 사체를 묻는다 그러면 신고, 매장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신고합니다. 이것도 매장하고 나서 언제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30일 이내 신고. 자, 그러면 요 매장 신고하고 요 설치 신고, 요 위에 있는 설치 신고하고는 의미가 틀려요. 만약에 가족묘를 조성하죠. 그럼 가족묘를 조성하려면, 이게 가족묘 조성하려는 땅이에요. 그럼 가족묘를 조성해서 지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뭐 이렇게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해놨어요. 가족묘예요. 그럼 이 가족묘를 처음에 조성할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허가를 얻어서 조성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돌아가셨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여기다 이제 또 이렇게 아버님 자리가 또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아버님을 여기 묻을 때는, 묘를 쓸 때는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이미 가족묘는 조성이 돼 있어요. 다만 이번에 뭐 어떻게 돼요? 매장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면 여기다 이제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매장했다고 사후적으로 며칠 내, 30일 내 신고,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묘를 처음에 조성할 때는 뭐 신고나 허가를 받는 거지만, 나중에 여기 이제 자리 다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쓰실 때, 그때는 매장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가로 3번에 설치 기간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요건 기본 아닙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규제한다는 거죠. 절차 규제한다는 거죠. 간섭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은 묘를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분묘를. 그래서 설치 기간을 제한합니다. 잠깐 언급 드렸습니다. 아까 이 설치 기간은 가로 3번에 1번에 보면 공설묘지든 사설묘지든 몇 년으로 돼 있어요? 법은 30년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설치 기간은 30년인데 연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죠. 연장 기간 이렇게 돼 있어요. 연장하는 제도. 그래서 연장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연장 기간은 너무 짧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연장 기간도 30년. 이렇게. 2번입니다. 2번. 가로 3번에 2번. 근데 연장 기간은 연장 신청을 해 왔을 때만 연장을 해주는 것이고, 연장해주는 횟수는 몇 번요? 한 번만. 그러니까 최초의 설치 기간 30년에다가 연장 신청을 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몇 년이 됩니까? 60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2번까지 봤습니다. 지금. 자, 근데 문제는 연장해주는 기간, 요것을 가만히 보니까 무조건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30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 이거죠. 연장기간. 그래서 우리 법은 시도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법을 써놨어요. 정해놨어요. 그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은 법에 따르면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3번이에요. 연장기간의 단축. 요 기간 기억하셔야 되고요. 5년 이상 30년 미만.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조례로 연장기간을 10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경기도 지역에서는 설치기간은 몇 년이 됩니까? 설치기간은 그냥 30년입니다. 불변 설치기간은 30년인데 연장기간이 10년 될 거니까 최장 설치기간이 이제 달라지죠. 40년.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단축을 해놓으면. 네, 그런 뜻.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합장분묘는 설치기간 30년을 계산할 때, 합장묘 같은 경우에 설치기간 30년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 합장된 때부터 계산한대요.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먼저 보통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10년 후, 어머님들이 한 10년은 더 사신 것 같아.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때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님하고 합장해달라.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기사로 봤을 때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 돌아가셨는데 합장하는 것 같던데요? 국립묘지에다가. 국립묘지는 설치기한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기에 설치기한 제한이 있으면 좀 이따 막 파내야 되잖아. 거기는 제한이 없어요. 그것도 법에 나와. 그건 제한이 없어. 어쨌든 간. 합장을 딱 해서 요렇게 해서 그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합장, 같은 묘요? 같은 묘. 10년 후의 모습이죠. 이렇게 됐을 때 분묘의 설치기간은 여기서부터 30년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분묘 줄이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하는 게 좋잖아.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10년 후에 돌아가시면 이 어머님은 이제 20년 동안 매장을 할 수 있게 되죠.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근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어머님이 29년 후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묻히자마자 바로 그냥. 그래서 어머님도 누릴 건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장을 하게 되면 30년은 언제부터 따지는 거예요? 합장된 시점부터. 이게 4번.
자, 그리고 어쨌든 이건 설치 기간이 끝나면 5번입니다. 5번. 설치 기간이 끝나잖아. 뭐 60년이든 40년이든 끝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철거한다고요? 1년 이내 철거. 요것이 시험에 2번이나 출제됐습니다. 만약에 1년 이내 철거 안 했다 그러면 형사처벌입니다. 1년 이하의 지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까 반드시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구히 설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땅일지라도. 철거해가지고 이제 뭐 화장해가지고 납골 시설에 안치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 1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4번 138페이지 4번은 알아두시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4번 분묘기지권을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좀 제한받는다고 그랬죠.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연장지를 해봅니다. 자연장을 한 땅이라 이런 뜻이에요. 자연장지. 그런데 자연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수목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화장해가지고 유골을 묻어놓고 위에 나무 심어놓고 나무에 표지 붙여놓고 이런 거. 나무가 아니고 이제 뭐 꽃나무 같은 걸 해놓게 되면 화초 같은 거 해놓으면 화초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요? 자연장 이렇게. 잔디를 깔아놓은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제 수목을 많이 심어놓죠. 자 어쨌든 자 거기 보면 자연장지의 종류가 박스에 보시면 4종류죠. 자 뭐가 있어요? 개인 자연장지 또요. 가족 자연장지가 있고 또요. 종중 자연장지 또요. 법인 등 자연장지 종류가 이렇게 4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묘지의 종류하고 똑같죠. 4종류. 예, 그랬을 때 이제 가만히 보면 절차를 보면 개인묘를 설치했을 때는 설치하고 나서 30일 이내 개인 자연장지를 설치했을 때는 설치하고 조성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했다고 사후적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후 신고예요. 근데 가족이나 종중묘는 미리 묘를 조성하도록 자연장지를 미리 조성해놓고 한 게 아니고 조성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이건 사전 신고. 이것도 미리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2개는 이렇게. 근데 법인 등 자연장지는 조성 면적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 뭐예요? 허가입니다. 아까 그 묘하고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연장지 중에서는 허가 대상인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지금. 법인묘 요것만 허가죠. 여기는 묘지는 어때요? 법인 자연장지만 허가인데 여기는 가족, 종중, 법인묘 전부 3개. 집단묘는 전부 다 허가잖아요. 여기 얘만 허가지. 그 다음에 요거 보면 여기 가족 자연장지나 종중 자연장지는 전부 다 신고인데 이 신고하고 틀리죠. 미리 신고하는 겁니다. 사전에 신고. 이것만 사후 신고예요. 다 신고제도인데 요것은 사후 신고. 요 2개는 뭐예요? 미리 신고야. 미리 신고하는 거.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게 조성하는 면적, 규모와 관련돼 있어요. 보니까 개인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3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돼 있죠. 조그매요. 그러니까 조성을 먼저 해버리면 돼. 그런데 가족 자연장지는 어떻게 해요? 1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미만 이상 여기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면적이 커져. 그러니까 사전 신고예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핵심이요. 종중 자연장지는 조성 면적이 어떻게 돼요? 1000이 아니고 20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때도 뭐요? 사전 신고예요. 이것도 요 면적 중요하고요. 이때도 사전 신고입니다. 이거 허가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그래도 장사 등에 관한 법이 분묘기지권하고 같이 나오는 형국이에요. 같이 나올 때 주로 묘지 쪽으로 많이 나와요. 아직까지도. 근데 자연장지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지문, 또 좀 이따 한지문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기까지도 기본적으로는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법인 등 자연장지는 조성 면적이 막 4만, 5만 그래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출제가 좀 그래서 안 써놨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우리 이제 이거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제일 위에 거 이거 하나 끝냈어요. 겨우.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농지법. 자, 농지법에 대해서 여러분 공법 시간에 배우십니까? 배우셨습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습니까? 언제 배웠습니까? 농지법 언제 배우셨어요? 2월 달에 배운 분도 계시고 4월 달에 배운 분도 계시고 막 3월 달이었어요? 자, 농지법이 공법에서 몇 문제가 출제됩니까? 2문제 나옵니다. 2문제. 공법에서 2문제 나와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 중개 실무에서는 농지법이 0.6문제 나옵니다.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해야 됩니다. 네. 할 게 없어서. 공법은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 공법은 농지법 거의 안 하더라고요. 다른 거만 할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과목이 좀 불균형적이죠. 그래서 이제 농지법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주택법이나 건축법 이런 거 좀 우리 중개사법에 떼줬으면 과목 간의 균형이 맞겠죠? 네. 안 돼요. 그 떼주면. 그걸 중개사법에서 하잖아요. 중개사법 점수가 안 나와. 우리는 그냥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점수를 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그냥 농지법은 좀 이따 해야 되겠네. 가만히 생각하면 똑같은 크기로 있는 게 균형이 맞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 조화라는 것은 똑같은 크기로 딱딱 이렇게 있다고 아 이게 균형이 있구나 조화롭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네모나고 어떤 건 세모지고 이게 같이 어우러져 있을 때 조화롭고 균형이 맞다 이렇게 하는 거지. 다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네모로 있어봐. 균형이 맞는 거예요? 단조로울 뿐인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수업하다 보니까 아 이게 세상의 원리구나. 그러니까 공법은 목성만큼 커야 돼. 공법은 커야 돼. 그래서 뭐 40점 넘기든지 말든지 거기서 알아서 하고 우리 중개사법은 뭐야? 수성 같아. 수성 조금. 응? 아니면 지구처럼 조그만 거야. 응? 지구처럼 조그맣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살면서 멀리서 보면 막 파란 빛깔의 아주 그냥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행성이잖아. 너무 좋잖아. 우리 중개사법이. 예. 저 혼자 생각인 것 같은데. 자, 50분이 돼서 자 쉬었다가 농지법부터 하겠습니다. 예.